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기가 기회였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절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좋아질 거다. 또 희망을 얘기하면 욕하고 화내는 분까지 계시는데. 근데 이제 투자 계속하는 한 상황을 또 회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이제 경기 침체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두 가지 문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투자 오래 하셨잖아요. 예. 바닥, 천장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봐야 합니까? 당연히 알 수 없고요. 예. 오히려 바닥 그 천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주식 브로커 때 늘 느끼던 건데 아주 바닥에서 살려고 기다리면 원래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루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그냥 하루 만에 바로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꽤 올라서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못 쫓아가게 되거나 그다음에 천정 꼭대기를 기다리는 것도 거기서 팔려고 하다가 이게 하루 만에 후두둑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봤던 가격이 있으니까 못 팔고 한 번만 기다리고 한 번만 기다리다 보면 거진 반 이상 내려온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바닥이랑 천정을 찾는 건 어렵고요. 다만 비슷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주로 바닥 쪽인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없어지는 특성이 있죠. 예. 진짜 바닥에는 정말 거래량이 적고요. 요즘 미국 시장만 말씀드리면 5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거래가. 기존의 거래량에. 예. 근데 보통 큰 위기들을 지나거나 저희처럼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봤을 경우 통계적으로 보면 바닥에서는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선수라고 말하는 그 거래량만 있기 때문에 정말 극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포 국면이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고 아예 뜸해지고 이런 것들이 바닥의 징후가 됐던 적도 많고요.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해주니까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이 투자의 원칙 중에 매수 매도는 전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래서 50% 사고 나머지 30% 20% 이렇게 세 번에 사거나 팔 때도 50% 팔고 그 다음에 기다려봐서 만약에 팔았는데 엄청나게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은 지나쳐 오르고 지나쳐 내리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경험이나 그런 원칙을 가진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네. 그럼 이제 다소 이제 동어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 진입 시점 또 탈출하는 시점 이것도 알기가 어렵겠네요. 당연히 바닥과 꼭대기와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금융시장의 자산을 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목적, 자기의 은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싹 다 팔거나 싹 다 사거나 하는 것보다는 비율 조절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산별로 비율 조절하고 그다음에 전체, 예를 들면 주식 자산 비중 이런 것들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게 통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달에 이제 미국 CPI 발표하고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한마디로 속말로 이제 시장이 뒤집어졌는데 물가가 이제 8.6% 오른 것도 문제였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장의 우려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다. 이건 것 같은데 맞게 본 겁니까? 맞습니다. 날짜로 봤을 때 FOMC 회의 이전에 6월 10일 날 나온 인플레이션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달에 비해서 원래는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 정점론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이번 달에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물가가 8.6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게 쇼크를 먼저 줬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코어 인플레이션은
2달째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여기는 눈길을 주지 않았고 헤드라인 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정점이 아니었다는 거, 이 사실에 쇼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은 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표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보시면 빨간 박스에서 보시면 그 전달까지 2%대에 잘 정리되고 옆으로 잘 관리되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5년짜리를 말합니다. 5년에서 10년 말하는데 네. 얘가 3.3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게 쇼크가 됐다는 사실은 제롬 파월이 FOMC 회의 때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기대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른 것 때문에 놀랐고 뚜렷하게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연준이 75bp를 올린 거는 여기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가 진짜 뭐 수직 상승을 했네요. 이게 6월 16일 날 이제 우리 시간이죠. 예. FOMC 회의 결과 나온 날은 나스닥이 제법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날 뭐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곤두박질을 쳤는데 예. 대표님께서는 이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날 발표된 내용을 지금 조금 날짜는 지났지만 앞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FOMC 발표 결과에는 점도표라 그래서 다트 프린트가 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네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GDP 성장률 예상치를 봐야 합니다. 요게 이제 연준이 볼 때 연착륙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침체가 없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PC 물가 전망, 자기네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느냐 요 부분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올해 연말 최종 금리 이게 자기네들이 긴축을 어떻게 하겠다, 얼마나 강하게 하겠다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시면 GDP 성장률은 지난 3월 회의에 비해서 확실하게 다 낮춰버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22년, 23년, 24년 다 요번에 전망은 1.7, 1.7, 1.9 이게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밑돌 거란 얘기죠. 전부 2% 미친. 네, 아주 크게 낮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물가는 어땠냐? 22년도 물가는 5.2로 아예 상향을 해버렸어요. 물가 조절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올해 말까지 자기들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3월 달에는 1.9까지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4까지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올리는 거니까 시장은 완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걸로 보고 금리는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침체를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게 이제 침체니까요.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는 강하게 올리겠다, 인플레이션은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줬고 이 화면에는 없는데 실업률이 24년에 4.1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상해 놓은 걸로 봐서는 연준은 일정 짧지만 침체를 감안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해석 때문에 첫째 날은 그럼 왜 올랐냐면 일단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아주 강하게 관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응한다고 하니 올랐었고요. 두 번째 날은 잘 생각해 보니까 연준의 의도 속에 침체를 이미 감안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둘째 날은 침체 공포로 아주 폭락을 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침체 공포가 전체 시장을 이끄는 내러티브로 바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결국 이제 연준도 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히 침체 걱정을 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준은 침체를 본론으로 만듦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충격적 예언이랄까? 침체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음에는 실제로 모든 수요를 파괴하는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그런 뜻도 있을 텐데요. 현재는 침체에 대한 예상이 급속도로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필라델피아 연은이 내놓는 경기 기대 지수인데요.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신뢰하는 지수입니다. 뭐냐면 미저리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물가 플러스 실업 지수로 만들고요. 이 미저리 경제 고통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칩니다. 네. 이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통 지수이기 때문에 이 현재 경제를 제일 대표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CEO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는 C 레벨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CEO, CFO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뭐 훨씬 경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을 테니까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CEO의 경제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지표로 보는데 결론은 어땠냐? CEO들에게 물어봤을 때 올해 안에 침체가 가능하다고 본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최근에까지는 보지 못했던 몇 년 내 최고치고요. 이 정도로 급속도로 CEO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침체에 대한 기운은 완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뭐 선행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이 선행 지수가 경기 침체가 올지 네. 또 온다면 뭐 언제 올지 뭐 이런 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컨퍼런스 보드의 지표는 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선은 말 그대로 리딩 인덱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선행해서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요걸 그런 면에서 저희가 리세션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수로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컨퍼런스 보드가 최근에 발표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0.9% 완전히 세 달째 뚜렷한 그런 하락 국면에 들어갔고 정도도 이제 0.9%를 넘어섰는데 요거는 이제 요 화면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 선행지수가 피크를 친 다음에 리세션이 얼마 만에 왔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예. 과거에 50년대부터 조사를 했을 때 단 한 달 만에 온 적도 있고 7달 만에 온 적도 있고 8달 만에 온 적도 있고 길게는 17달 뒤에 왔지만 20달 뒤에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피크를 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2개월 내에 그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그런 발표하는 지수는 두 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선행 지수가 있는가 하면 그 컨시던트라고 말하는 동행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행 지수와 동행 지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침체를 말하겠죠. 그런데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하나가 꼬부라져서 가까워지고 있고요. 요걸 숫자로 나타냈더니 LEI와 CEI의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1에 가까워 갈수록 침체 그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다소 약간의 그런 간격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침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짙은 회색이 침체 기간이거든요. 침체 기간이 시작됐던 때가 보면 지금처럼 딱 요 정도. 요런 정도에서 얼마 몇 달 안에 위에 이제 몇 달 안에 침체가 왔냐라고 하면 2달, 9달, 5달, 8달 이런 식으로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사실 침체 주의보가 경보가 올린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를 향해서 가다가 일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에 그 빠지는 시기가 거죠. 이제 침체인데 지금 아직 일 위에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를 향해서 지금 꼬부라지기 시작한 거죠. 꼬부라져서 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예. 이전의 추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보시자면 선행지수는 또 하나의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 이동평균선 12개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선행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침체를 말해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0에 가까이 갔을 때 침체가 시작되죠. 대부분의 그 짙은 붉은색이 보면 침체인데요. 이거 마지막에 코로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거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7.2 정도 있어서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다음 거 6개월 이동 평균선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은 이 선행지수의 침체와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뭐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침체가 올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경기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경기 선행지수와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어느 게 선행하느냐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그 최고조에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선행지수가 분명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선행지수가 내려와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굵은 지금 구부러진 화살표 부분이죠. 그렇죠. 전부 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선행지수를 꺾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과도하고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꼭대기에서부터 선행지수가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을 지날 만큼 올리면 선행지수가 꼬부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걸 조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표인데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 11번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중에 단 3번을 제외하고 모두 대부분의 경우 침체를 겪었다는 걸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침체와 연관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3번의 침체를 피한 3번의 경우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한 번밖에 없는데 1994년도에 1년에 3%를 올렸는데 올해와 같을 겁니다. 만약에 연준의 목표대로 하면. 한 해 동안 3%를 올렸는데 94년도에는 그때만 한 번 침체를 피했고요. 나머지 2번은 모두 다 사실은 피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오랫동안 이미 하락한 상태였거나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의미는 없어서 사실 11번 중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침체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밖에 없다. 그것도 강하게 올린 때는 94년도가 유일하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여전히 94년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94년도에만 유일했던 이유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뒤에 5개월 안에 다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습니다. 이게 유일한 침체를 피한 경우죠. 이른바 그 인슈런스 컷 말씀하시는 네, 인슈런스 거죠? 컷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뭐 침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미 왔다 뭐 그런데 대표님 이제 뭐 아무래도 판단하려면 여러 소스의 이제 보고서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뭐 보신 보고서 중에 네. 좀 관심 있게 본 보고서 있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 중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75% 가까이까지 침체 확률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가끔씩 보는 지표 중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나온 이 사람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침체 확률에 대한 게 나와서 얘네는 6개 지표를 봅니다. 예. 6개 지표로 침체 확률을 이제 꼽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드 커브라고 이건 뭐냐면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이 나느냐의 문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지난번 한 2주 내에 한번 역전이 있었고요. 예. 지금도 거의 가까이 0에 와 있기 때문에 역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리세션에 가까이 온 거는 요 지표는 이제 높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일 프라이스라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 침체에는 유가와 연관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도 지금 예외 없죠. 저희 유가가 지금 지금 낮아져서 이제 100불 초입이지만은 12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유가에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는 리세션과 가까워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라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예.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끔찍한데요. 지금 사실은 60년대 이래 최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제일 낮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보통 40년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40년 내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는 지금 정말 최악의 국면이다. 뭐 코로나고 2008년 금융위기고 그때도 이 정도는 안 내려갔었으니까요. 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CEO 컨피던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CEO들의 어떤 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CEO 컨피던스가 마찬가지 40년 내 최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낮네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침체 국면에 관련돼서는 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항상 최저일 다음에 바로 침체가 옵니다. 예. 그런데 얘도 여전히 지금 실업률 저희가 미국 3.6 정도인데 가장 낮은 정도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좋은 지표는 아닌 그러니까 좀 나쁜 상태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ISM 지수란 뭐냐면은 그 공급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하는 쪽의 사람들에게 그 제조업 관련돼서 퍼체이싱 매니저에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PMI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경제에 관련된 어떤 리세션 그런 그 시그널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6개 지표를 말씀드렸지만 템플턴의 의견은 뭐냐. 작년 연말까지 20% 침체 확률을 보던 곳인데요. 여기도 바로 이번 달에 40%로
침체 확률을 올린 걸로 보면 구체적으로 침체에 관련돼서는 아주 눈앞에 와 있는 느낌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 6개 지표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지표로만 이 숫자로만 보지는 않고요. 예. 이 추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추이를 볼 때는 그 속도, 진행 속도를 봅니다. 그런 면에서 22년도 침체 확률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은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월가의 대략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견은 70% 정도 반영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정도에서 6개월까지 앞서가기 때문에 이미 올해 말 침체를 시장에 여러 가지로 반영하는데 그 정도를 봤을 때 70%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 이제 지표 살펴봤는데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 자문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다. 네. 어쨌든 뭐 어떤 투자 결정을 하려면 예. 입장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로서 장 대표님은 뭐 이 침체 우려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침체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나 이런 게 어려울 때 침체를 맞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제가 화면으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의 그런 연준의 금리 인상, 특별히 그 강하게 긴축을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그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정도만 1994년도에만 3%를 1년 동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빠르게 벗어나서 침체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평가되는데요. 이때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제 미국 정책금리와 균형금리를 보시면 94년도쯤에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제 균형금리는 이건 중립금리라고 네. 말하는데 시장의 체력과 같은 겁니다.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금리죠. 네. 이 금리를 94년도에 보면 먼저 올렸다가 이 기준금리가 그 균형금리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내려와서 침체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4년에 유일한 그런 다른 점, 94년만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5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3번 진행했다.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다시 중립금리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 경우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가장 최근에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기억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는 2019년도에 똑같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연준에서 지금으로부터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 지난번 2015년도부터 2015년에 한 번, 1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금리를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올린 뒤입니다. 계단이 쫙 올라가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모습인데요. 그런데 12월에 제롬 파월 때입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시장이 지금처럼 20%를 아주 그냥 빠르게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제롬 파월이 2019년도 들어가서 상반기에 얘기를 계속하기를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게 있다. 94년도에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말고 빠르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 뒷부분부터 3번을 내립니다. 얼마를 내렸냐면 25bp씩 3번을 내려가지고 최종 금리를 1.75로 떨어뜨리는 거죠. 2.5였거든요.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19년도 하반기까지 줄곧 시장이 상승하면서 2020년 1월 달까지의 아주 좋은 장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연준은 앞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본인들의 정책을 지금 다 가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롬 파월이 빠르게 대응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연준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들을
그 시행착오들을 다 반영한 듯 했거든요. 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2019년도에 있었던 보험적 금리 인하를 이번에도 꺼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점도표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번 점도표에 보면 23년도 최종금리와 24년도 최종금리를 보면 24년도에 금리를 더 낮췄죠. 내려가 있는 예.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저의 생각은 아마도 연준이 지금 예정한 금리 인하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94년도의 사례를 제롬 파월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 94년도의 차이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빠르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2023년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할 거로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침체는 침체가 있게 되더라도 아주 짧게 그 침체가 실제적으로는 선행되니까 침체에 대한 반영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다가 실제로 침체에 빠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방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생각이 또 약간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자동으로 조절이 좀 된다면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까 유가가 증산되거나 해서 유가가 조절돼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연준이 연말 가면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이 그런 면에서는 모든 침체에 대한 반영이랄까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게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뭐 2부에서 예. 아주 자세하게 이제 다룰 예정이고 이게 이제 주가나 경기나 예측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히 지금처럼 안 좋을 땐 좀 방어적인 자세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침체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가장 약한 고리는 뭐고 꼭 또 피해야 될 투자는 뭐가 됩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번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그 6월 10일 날 발표한 CPI, 헤드라인 CPI에서도 나타나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난 코어 인플레이션은 세 달째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식품 쪽이 가장 우세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거고 유가만 보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유가가 43%나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CPI에 반영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와 식품에 관련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첫 번째 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 관련해서 자립국이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 수입이 비율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도가 아주 낮은 나라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 관련된 지금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8월 달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수확기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돼서는 곡물 지수가 지금 사실상은 최고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입이 많은 나라, 결국 농산물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수입도가 높은 나라, 이 두 개가 겹치는 나라들은 사실은 만약에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라들이 또 신흥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별해서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흥국 투자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환율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본인이 떠안지 않고 다른 나라로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한국도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고통은 상대방 국가가 겪게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혹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환율 변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높았던 나라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나라들 중에 터키, 브라질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진 나라가 더 많죠. 신흥국 중에서 주로 많고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 높은 나라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약한 고리 중에 언제나 늘 그렇듯이 이제 신용도가 낮은 회사, 낮은 국가가 좀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부도가 되고 이런 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쪽은 어디서 나타나는 낮은 기업은
채권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등급이 낮은 채권과 등급이 높은 채권의 차이를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그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얘가 만약에 900 정도까지 올라가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500대 있습니다. 900 정도까지 올라가면 900bp, 500bp 예,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이번 위험에서 유럽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장의 위험은 저희가 뭘로 보고 있냐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이 금리 차이, 국채 금리 차이, 이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만큼 벌어지느냐. 만약에 심각하게 벌어진다면 유럽의 이전에 피그스 국가 위기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겹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의 국가들도 특히 그 피그스에 속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투자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는 70년대 인플레이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인플레이션과 같지 않느냐. 왜? 숫자, 헤드라인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그때만 지금처럼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경우를 다 비교하지 않고요.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만 비교.